육아휴직 급여를 못 주겠다고? 내 이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엄마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엄마도 아린이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 오늘도 선생님이랑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응. 오는 집 다 왔네. 엄마,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수 있어. 안녕. 그래, 잘 들어가. 아, 귀여워요. 이제 육아휴직 한 지 2달 됐지? 내년 5월까지니까 딱 10개월 남았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해야 된댔지? 오늘은 집에 가서 그것부터 해야겠네. 육아휴직 급여 수급건적 인정됐다더니 지난 2달치 돈이 들어왔네. 휴직 기간 동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매번 신청하려면 좀 일이긴 하겠네. 매번 신청을 해야 되나 보네요. 벌써 그러네요. 아린이용 시간이네. 정유진 대리, 드디어 육아휴직 끝났나 봐요. 네, 과장님. 그동안 잘 계셨죠? 나야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일 그대로 문화센터 매니저 일 하면 되죠. 아, 그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일이면 어떤? 잠시만. 이 인트라넷에 발령이 났을 건데. 아, 여기 있네. 정유진 대리 식료품 파트에 식품 진열 판매 담당으로 발령이 났네요. 식료품 파트요? 예전에 하던 업무랑 너무 다른데. 직위도 그대로 데리고 월급도 똑같네요. 조직이란 곳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일도 해보고 그래야지. 가서 일 봐요. 야, 1년 쉬고 왔는데 좀 부담스럽겠어요. 정유진 대리. 예, 과장님. 요즘 업무 태도가 영 아니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솔직히 예전에 하던 업무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힘도 훨씬 많이 들고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1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정 대리가 적응을 해야지. 퇴근 시간도 너무 늦고 고객 응대, 거래처 관리까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업무로 바꿔주시면. 힘든 건 알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해요. 제가 육아휴직 했었다고 일부러 이쪽 업무로 돌리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정 대리만 힘든 거 아니니까 불만은 넣어둡시다. 그럼 이래요. 설마 아니겠지? 육아휴직 급여 남은 거 신청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오늘 꼭 해야겠다. 워킹맘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정유진 맞는데요. 네? 신청 청구 기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안 준다고요? 예, 재직 기간이 12개월인데 육아휴직이 끝난 지 13개월에 신청하셔서 안타깝지만 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업무 복귀 후에 전직이 되면서 업무를 새로 익히느라 바빠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고요.
부당전직 당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럼 구제 신청하십시오. 구제 신청이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10개월치 육아휴직급여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고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자,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당한 전직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당한 전직이 맞는지 예.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씨는 백화점 문화센터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딸의 육아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첫 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고 수급권자로 인정돼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정유진 씨는 백화점에 복직을 했는데요. 이전 업무가 아닌 식료품 파트에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3개월 만에야 나머지 10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했는데요. 신청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유진 씨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나머지 10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백화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전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게요. 문화센터 매니저 업무를 줄곧 해오다가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했더니 식료품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게 부당 전직이다 아니다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최지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당한 전직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그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그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규정에서 같은 업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도 이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려면 단순히 취업 규칙이나 이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어떤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왔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휴직 전 담당 업무와 그 복귀 후 담당 업무를 비교를 하고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내용, 또 범위나 권한, 책임의 소재 이런 등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회 통념상 그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지금 정유진 씨는 담당 업무가 문화센터 매니저에서 식료품 진열 및 판매 담당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직책은 대리로서 그대로고 그리고 월급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권한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한이 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문화센터 매니저는 원래 과장급 이상에서 맡던 직책인데 예. 인력 수급 문제로 대리급인 정유진 씨가 매니저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식료품 진열과 판매에 관해서 정유진 씨는 그러한 과장급 이상의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 정유진 씨는 업무 복귀 전 업무와 이제 복귀 후 업무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범위, 권한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또 업무를 계속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불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복귀를 해서 같은 업무로 복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녀 고용평등법의 어떤 입법 취지라는 것도 이제 복귀 후에 맡게 될 업무가 그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으로써 그 근로자가 느끼는 생경함,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실 생기는 게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육아휴직 제도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육아휴직 이후에 해당 직원을 항상 꼭 같은 자리로 배정을 하라고 하면 이것 또한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해석상 꼭 반드시 똑같은 업무로만 이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이렇게 복직을 이제 전직을 시키는 것도 허용은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사업체 내의 조직 체계나 근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에 그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이렇게 복직시키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정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변동이 없이 갔다고 했거든요. 그럼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냐면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에 이제 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전직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로 환경의 변화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다른 직무를 이제 부여해야 될 뭐 그런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될 필요성 여부,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범위나 권한, 뭐 책임 등에 특히 이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박탈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정유진 씨가 이게 부당한 전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본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도 사실상 불리한 그 직무로 전직시킨 것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었고요. 정유진 씨의 경우도 임금은 같지만 그 여러 재반 사정을 이제 살펴보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다행입니다. 정유진 씨의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원래 업무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당한 전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정유진 씨는 그러한 이제 불이익이 해소된 다른 업무로 복직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 부당한 업무로 인해서 입은 정치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이었죠? 네, 우리나라 이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권 행사에 관해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신청 기간을 그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107조 1항에서는 그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슷한 성질의 것을 70조 2항, 107조 1항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조항에다 그렇게 규정을 따로따로 해놓은 거예요? 복잡해요. 네, 사무장님도 예리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이제 권리 행사 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에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병존시키는 이런 입법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조 2항에서 정한 이 신청 기간이라는 것은 추상적 권리에 관한 제척 기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 기간,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행사할 수 기간을 강제로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그 직업 안정 기간의 장에게 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신청 기간을 지키게 하도록 하게끔 제척 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유진 씨는 육아휴직 중에 신청을 해서 이미 수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그러니까 뭐 1년 이내 신청이라는 제척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유진 씨는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휴직이 결정이 되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역시 한번 신청을 했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신청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설명대로라면 70조 2항에 있는 신청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네, 정유진 씨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에서 정한 그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만 신청을 한다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한번 신청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청 기간에 관한 70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이 정유진 씨는 일단 이미 한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권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12개월 이내가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유진 씨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면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 부분도 전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 번도 하지를 않고 복직을 해서 뒤늦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습니까? 네, 이제 이 사안과 반대되는 경우인데 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고용보험법 70조 2항에 따라서 제척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유진 씨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유진 씨,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제 그리고 이제 부당한 대우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고충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 판정을 내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분도 미지급 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 정유진 씨 항상 힘내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NN 더 로열을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급 정지 신청하려고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입니다. 괜찮지요? 좋네요. 컴퓨터도 많고 인터넷 설비도 잘 돼 있고. 아, 숙소는? 바로 이 옆 블록에 숙소도 마련해놨습니다. 이 영웅 씨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조직원들 교육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럼요. 아, 그리고 개인정보나 해킹 어플은 어떻게? 그거는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 그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일만 잘해주시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판 한번 짜볼까요? 네. 아, 실제로 저렇게 중국 가서 저런 일을 하네요. 개인정보 DB는 받으셨죠? 이 사람들에게 우선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오토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번호는 바로바로 뜹니다. 이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연결되면 한국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안 대출 상품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을 먼저 하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죠. 대출금 상환은 대포통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싼 대출 상품이라고 믿음을 주셔야죠. 자,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여권 다 주세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죠? 이 실컷 교육 다 시키나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수익도 알려드려야죠. 상담원분들 성공하시게 되면 입금받는 금액의 6에서 7%를 바로 떼드립니다.
전화 한 통만 잘하면 엄청난 금액을 버시는 거예요. 1천만 원이면 6, 70만 원이지만 1억이면 6, 700만 원이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들 통장에 딱 꽂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고소익 아르바이트. 네, 사기꾼들은 참 불필요하게 부지런하네요. 가게는 맨날 팔이 날리고 있고 가게 보증금은 올려달라고 하고. 아이고,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은행 이자는 너무 비싸고. 아이고야,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로이어 은행의 김강용 대리라고 합니다. 로이어 은행 주거래은행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안 대출 상품 새롭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대출 상품요? 저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대출금 먼저 상환하시고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금리 상품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금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 연 2.1%로 엄청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1%요? 진짜 싸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환 처리를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저희 지점장님 계좌로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처리됩니까? 그럼요. 빨리 처리해 드려야죠. 계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꼭 저런 전화가 와요. 참. 보내준 계좌로 돈 입금했습니다. 네. 입금했네. 확인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상환 처리하고 정부 지원 상품 바꾸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또 무슨 전화가? 여보세요. 방금 돈 이체하신 은행인데요. 근데요, 뭐 잘못됐습니까? 대안대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내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 종종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로이어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 신청부터 해두시죠. 지급 정지 신청. 일단 알겠습니다. 저 경찰서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홍성진 씨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 있게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씨는 가계 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로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주거래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통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대출 금액을 입금해주면 저리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송금을 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일단 지급 정지 신청과 경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신고를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박보영 변호사님, 홍성진 씨의 이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은행 직원분이 빠르게 대출을 해주셔서 홍성진 씨가 피해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홍성진 씨처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피싱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 금액을 알려주시면 피해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홍성진 씨는 바로 신고를 했는데 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지급 정지 신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인출해간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제 피해는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즉시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콜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 구제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제 다른 금융회사에 만약에 사기 피해 금액이 이체를 된 경우에 그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면 전체 계좌 모두가 지급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요. 금융감독원은 개시 공고 후에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네.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홍성진 씨가 지금 경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범죄 형태라고 할까요? 범죄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박영웅 씨가 홍성진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통 이렇게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하위 조직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접 하고 있네요. 대장.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팀의 관리 책임자 또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는 상담원을 뽑았고요. 그리고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국내 인출팀 역시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용웅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속식을 하면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단합대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서 이제 조직원들이 서로 이름을 모르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네. 아니 이 범죄를 위해서 단합대회 합수까지 정말 쓸데없이 부지런합니다.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일단 박영훈 씨는 물론이고 또 박영훈 씨를 범죄 조직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김의림 씨도 일단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보통 여기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실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은 인출책, 통장 대여자, 대포폰 판매자 등 하위 조직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부 가담자들 중에서 뭐 통장 대여자나 인출책 중에 보면 이게 범죄 조직인지 모르고 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용이 늘어나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회 경험 없는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았다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무려 22,04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30대 이의 피의자가 전체 6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젊은 층의 가담률이 62.9% 이게 좀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오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주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 사기 방조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건넨다면 사기죄 외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노동, 시간, 노력, 투자에 비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는 것만 자체로도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죠. 수사나 재판 실무상 보이스 조직의 인출책의 범죄 형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공제 사실과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처벌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정말 모르고 네. 속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는 방법, 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할 부분은 취업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 또는 은행 대출 상환 업무 등으로 이제 자신들의 업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원자의 신분증이나 얼굴 등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면서도 실제 면접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교묘하네. 대화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조차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들은 가명을 사용하고요. 온라인상의 이름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대화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억하신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정도 노력이면은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구인 구직 사이트를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렇죠. 이 구인 구직 사이트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와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소름 돋았어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단순히 서류를 특정 주소 우편함에 넣도록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지원자를 보내서 그들의 반응이나 수행 정도를 살핀 뒤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거든요. 그리고 수거한 현금 가운데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합니다. 만약 특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의문점이 생긴다면 자신에게 일을 맡긴 대화 상대방에게 이게 어떤 일인지 해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냥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네. 해명 요구하다가는 또 큰 네, 더 이제 설득을 당해서 깊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 그러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딱 이렇다 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단속을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연령, 성별 등을 불문하고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피해 사례 중에는 대학 교수인 A씨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로 2억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요. 범죄자는 A씨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직 중인 사실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도저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범죄자는 가감하게 영상통화까지 요청하면서 본인이 있는 곳이 검찰청인 곳으로 오인하게끔 촬영 장소를 꾸민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예.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죄 조직 담당자가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피할 수 없다. 그 전에 해킹까지 당한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예. 자, 정말 생각보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정말 범죄입니다. 가담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변호사로서 담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이 사안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범죄여서 엄벌에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범행을 멈추시고 더 늦기 전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계약 파기하는 거는 부당한 겁니다. 부당하기는요.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 못 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는 게 어딨어요? 하하 참네 어이가 없네.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진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넓은 주차장만 있으면 딱인데 그러면 분양도 더 잘 들키고 말이야. 위치상으로는 제 집이 주차장 자리로 딱인데 집 헐으면은 공간도 넓게 나오고 상가 건물 바로 뒤쪽이고 중개인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상가 뒤쪽에 집, 그거 주인이 팔 의사가 있다던가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팔겠다고 하시네요. 아, 진짜요? 네,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하니까 집주인분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잘 됐네요. 그러면은 언제 계약할까요? 일주일 뒤에 부동산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 사신 집일 텐데 저한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집값은 얼마에? 2억 주신다고 하시네요. 근처 집들만 봐도 좋은 값에 파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금 10%,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오늘 지급하신다고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억 8천만 원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네, 들어왔네요. 자, 그럼 두 분 여기에 사인하시고 잔금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운데요. 예, 계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받았지만 잔금 1억 8천 준비됐으니까 주인한테 이제 문자 보내야지. 집 매수인입니다. 잔금 1억 8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예정대로 6월 30일에 잔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계약만 되면 주차장부터 공사 시작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보세요? 순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그래, 나야 잘 지냈지. 근데 넌 이사 가더니 연락 한 통이 없어, 기집애. 이래저래 바빴다. 그래. 나도 이 집 팔았다? 이제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잘 됐네. 근데 니네 집 얼마에 팔렸다고 했지? 우리 2억 5천에 팔았다, 아이가. 2억 5천? 닌 얼마에 팔았는데? 2억. 니 너무 싸게 판 거 아이가? 그러게. 안 되겠다. 일단 전화 끊어. 5천만 원이면 큽니다. 감이 안 오죠? 네. 순자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좁았는데 2억 5천이나 받았다고? 그럼 2억은 말도 안 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팔아버렸네. 안 되겠다. 몇 달 전 우리 집 근처에 더 좁고 낡은 집이 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매대금 2억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받은 계약금 2천만 원 돌려드릴 테니까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계약은 그대로 이행하셔야죠. 예정대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참나, 지금 저를 속이고 저렴한 금액에 집 사려고 하셨잖아요. 시세 알았다면 절대로 2억에 이 집 안 팔았습니다. 너무하시네요. 대출까지 다 받아놨는데. 너무하다니요. 시세 모른다고 저 속인 거잖아요. 계약금이라도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괘씸해서 계약금도 몰치하겠습니다. 뭐? 계약금도 몰치?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대출도 다 받았고 공사업체 계약도 다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라니요. 도대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잔금 중 일부라도 빨리 집주인한테 입금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6천만 원이라도 입금해야 되겠네요. 아니, 잔금 지급일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아줌마가 더 잘못한 거지요. 어디서
내가 시세 모른다고 집값 싸게 부르면 안 되죠. 싸다니요. 아무튼 저는 예정대로 잔금 지급 이래 나머지 돈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어떡하죠? 김상준 씨, 상황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금 지급하고 예.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김상준 씨는 이경자 씨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매매가는 2억 원으로 계약금 2천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김상준 씨는 잔금 지급기일 약 2주 전에 은행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고 이경자 씨에게도 문자로 잔금이 마련됐으니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알리죠. 이경자 씨 역시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자 씨는 옆집에 살던 지인이 몇 달 전 집을 2억 5천만 원에 팔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는 생각에 김상준 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통보합니다. 김상준 씨는 이 상황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잔금 중 일부라도 이경자 씨에게 입금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김상준 씨는 이경자 씨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죠. 이에 이경자 씨는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항의했고 김상준 씨는 이경자 씨가 계약을 부당 파기했다며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상준 씨는 사업상 지금 이경자 씨의 주택 부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고 하니까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경래 변호사님,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유명한 라틴어 법원이 있습니다. 라틴어요? 네. 팍타 순트 세르벤다. 확실합니까? 팍타 순트 세르벤다.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계약인데요. 계약은 당사자 간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제하자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일종의 어떤 불이익, 네. 그 대가로 그 소위 말하는 페널티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제를 할 때 페널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드라마처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게 계약을 해제한다. 예. 이게 쟁점이 됐을 때는 바로 그 계약금이 그 페널티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 사건 조사해 보니까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불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의 조항은요, 표준 매매 계약서라든지 부동산 중개인을 두고 하는 계약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만약에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계약금 해제 조항을 넣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의 내용이 없더라도 이러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민법 조항에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행의 착수는 매매 계약에 따라 한쪽이 완전한 이행은 아니지만 일부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이 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이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는 중도금이 없이 잔금만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 중도금 없이
잔금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라면 그 잔금이 중도금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김상준 씨는 잔금 중 일부인 6천만 원을 송금을 했으니까 이경자 씨는 이때부터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금이란 걸요, 괜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도금이란 계약금 해제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계약 시 소액 일부라도 중도금을 설정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이경자 씨가 사실은 6천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이 의사 표시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지급해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 절차를 먼저 밟았다면 네. 그 뒤에 매수인이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다고 해도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드라마에서 이경자 씨의 그 해제 의사 표시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네, 이경자 씨의 해제 의사 표시가 부적법하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먼저 이경자 씨는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보통 이 매도인들이 법을 잘 몰라서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자 씨의 해제 의사 표시는 부적법한 겁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더더욱 유효한 해제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경자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김상준 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줄 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네요. 아, 똑똑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매도인이 적어도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야 매수인의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배액을 주겠다 이런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령을 거절하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겠다라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김상준 씨가 잔금 지급 기일 전에 돈의 일부, 잔금액 일부를 미리 송금한 거 요거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적법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네. 대법원은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기일 전에 미리 중도금이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상준 씨가 공인중개사분께 지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잔금 기일 전에 미리 이제 일부 잔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공인중개사의 조언이 결국은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신 것이고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김상준 씨가 그 조언을 따른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명했는데 그 뒤로 이제 김상준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김상준 씨는 이경자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경자 씨가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김상준 씨가 이행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김상준 씨는 매매대금 전부를 아직 다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2천만 원, 그리고 잔금 일부 6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지급하셨으니까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경자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위 동시 이행의 판결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경자 씨가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이중매매 혹은 이중매도라고 부르는 경우거든요.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또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버리면요, 우리 그 이경자 씨의 김상준 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는 이행 불능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배임 등 형사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김상준 씨는 주차장 용도로 부동산을
빨리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그런 금전배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좀 무의미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중 매매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중매매의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가처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김상준 씨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은 섣불리 살 사람도 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상준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병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준 씨. 계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그 원칙 그대로 행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상준 씨는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 나머지 돈을 다 줘도 등기를 넘겨받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혹시 모를 이중매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시길 권유합니다.